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잘못된 공약이었다면 설명을 하고 사죄를 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키며 탈당한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전수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금 전에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 바로 두 분과 짚어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속보가 두 가지가 이제 나와서 관련 내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이제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한 부분이 이제 정무위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먼저 김남국 의원의 이 윤리특위 제소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죠. 얘기가 좀 뚜렷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나온 걸로 봐서는 당 자체 진상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라고 이제 대변인은 네.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 윤리특위 그 간사단 회의가 소집이 됐었잖아요. 예, 예. 변재일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여야 이제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제 간사 자격으로 회의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까지 일어났던 국민적 공분과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건 뭐 당내 상황과 당내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이제 하루 한 발 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로 하루가 지나가지고 여기에 바로 이제 제소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말 민주당도 이 사안을 그냥 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됐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만큼 후폭풍까지 이제 견디기 어렵다는 걸 판단이 들은 것 같아요. 시중에서는 이른바 내로남불을 빗대서 내로남북이라는 지금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번 솜방망이처럼 그러면 본인이 탈당했으니까 우리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른바 빗썸이라든가 이런 거래소에서조차 김남국 의원의 본인 동의만 있으면은 우리가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 의원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손에 운명에 맡긴 이상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윤리특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동의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이번에 거의 새롭게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새롭게 출범한 양당 원내 지도부가 처음으로 그 합의하에 윤리특위를 여는 그렇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또 윤리특위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처음에 이제 세 가지 징계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 그러니까 경고한 다음에 사과하는 방법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출석 정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제명입니다. 예. 의원직을 박탈하는 건데요.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은 다분히 있습니다만은 네. 정말 늦은 결정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그래도 그나마 이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의 국면이 결국 열흘이 넘어서 나왔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그나마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직면한 그런 어떤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번 결정이 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제 나왔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경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결정했다고 말하기에도 참 송구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결정했다기보다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비난은 비난대로 다 당하고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거기서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민주당을 아끼는 많은 분들은 뒤늦게나마 윤리특위의 제소를 결정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는 가상화폐 투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아주 싸늘하게 식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를 떠나서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세에 관련돼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상화폐를 거래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주식을 1년이나 2년씩 장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고 파는 과정들이 반복됐다고 하는 얘기는
국회의원직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서 징계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거나 중도층이 등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반응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윤리특위 제소엔 좀 부정적이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호응을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 징계 수위 뭐 어느 정도까지 나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건 제명하자고 할 거예요. 아. 민주당 당내 여론도 싸늘하게 식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당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윤리특위가 가동이 안 됐던 거잖아요. 예. 어제 이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36건이 제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36건 제소가 된 것들 중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지 않아요. 거기에도 뭐 정진석 전 뭐 비대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도 역시 금주령 내린 상황에서 기자들하고 술 마시다가 그 장면이 찍혀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제명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건 민주당에서 할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확실하게 윤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민주당의 도덕성이 의심받았던 상황 아닙니까? 이번에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게 비록 당내 한때 소속 의원이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이른바 7위내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의원이었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더 강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징계 수위도 같이 결정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리특위에 제소를 한다고 해도 사실 민주당이 어제까지만 해도 법적인 걸 조금 더 명백하게 봐야 한다라고 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아예 의원직 제명까지도 얘기를 하게 될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거든요. 뭐 아마 윤리특위 위원 이제 간사단은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위원도 선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법안이 이제 아까 이 윤리특위가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이미 사법적인 영역과 별개로 국회법도 벌써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신의성 시대 그다음에 청렴윤리 위반했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국회법도 위반했고 사실 그러니까 국회법을 위반한 건 또 실정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타난 거 보면 의혹은 많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건 없지만 이를테면 법적인 것만 따진다면은 예를 들자면 말하자면 내부 정보를 갖고 거래를 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아직까지 코인 같은 거는 우리가 증권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빠져나올 수 있는 법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윤리특위를 연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법적인 문제에만 국한돼서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살펴줘야 한다. 이거는 국민이 선택한 공직자의 윤리의식까지도 얼만큼 법적으로 국회 윤리특위가 단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토론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 수위는 3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뭐 사과가 있고 그다음 출석 정지가 있고 제명이 있는데 사실 제명은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 한번 그때 국회의원 당시 제명된 것 외에는 아직 우리 헌정사 역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이게 그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시금석이 되겠는데 저는 시대가 바뀌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사적 단죄도 저는 충분히 숙고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간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국회가 이제 말하자면 22대 국회에 이제 접어드는 곧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에 오는데 그렇다면 국회가 지난 3, 40년간 진화하면서 새로운 윤리 규범과 새로운 어떤 그런 권리 장전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윤리특위에서 좀 한번 그런 것까지도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3가지 정도의 징계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윤리특위 위원들이 정말 치열한 토론을 거치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마 검찰의 수사 결과도 또 속속 이제 나오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저는 같이 어우러진다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도 어떤 그 온정주의라든가 다분히 어떤 우리도 함께 비를 맞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동료의식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시대에 걸맞게 그다음에 선량이라는 윤리 규범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새로 정립한다는 각오로 윤리특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본보기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회가. 그동안에 윤리특위 제대로 가동하지도 않았고 예. 제소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도 내리지 않았잖아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박덕흠 후면
의원 이해충돌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일 그런 것들 가지고 먼저 꺼내놓고 얘기하지 말고 일단 김남국 의원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한 처리를 먼저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비슷한 사안이나 동일한 사안들이 나타났을 때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부터 시작해서 정치인으로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그 무게감에 맞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 단호한 처리를 하는 모습을 국회가 선례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윤리특위 제소까지 당하게 됐는데 기자들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뭐 짧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뭐 언론과의 접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바로 지금 이렇게 여론이 식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뭔가 법적으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대상이라고 하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애초부터 결정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합리화하는 과정들을 밟았어요. 이거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검찰이 뭔가 기획수사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당에서 자신이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충실히 성실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요. 윤리감찰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덜컥 탈당해버려요. 탈당하고 난 다음에 당에서 나머지 그래도 조사해야 될 테니까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나 방어권 행사하려고 하니까 자료 제출 의무에 협조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청년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의 모습으로서 이게 적합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바로 국민 여론이 저는 싸늘하게 식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초기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라고 한다거나 그래도 불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내용을 성실하게 소명했더라면 저는 파문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지레하게 끄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합리화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이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런 면에서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강을 저는 건넜다고 봅니다. 예,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사실 탈당 전에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못 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청했는데 지금도 자료를 못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태도가 이 사안을 좀 더 키웠다라고 같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본인이 바로 쇄신 의총 들어가기 직전에 2시에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탈당하고 나서 본인이 전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빗썸이라든가 이런 거래소에 본인 동의만 하면은 거래 내역 전체가 나와요. 그럼 거래 내역 전체를 진상조사회단에 주면은 아마 진상조사단이 훨씬 수월하게 본인의 뭐 혐의가 있든 없든 입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본인이 유리하다고 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언론의 플레이라고 대응합니다. 그다음에 언론이 불리한 질문하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잠적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그러면은 탈당이라는 게 자숙의 의미로, 반성의 의미로 정말 본인이 잘못했다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빠져나가고 이 사안을 당장 어떻게 급하게 회피해보고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는 언젠간 돌아간다는 또 복당에 대한 기대도 시사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것은 꼼수 탈당이라는 지적과 정말 이 탈당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중차에 대한 무게감을 한없이 작게 치환시키는 그런 정말 이거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인데 당에서는 손을 사실 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용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당에서 그때 지금 말하자면 윤리특위 제소 안 하기로 하면서 자체 수정하겠다고 했던 게 공연분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거는 정말 그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정말 무책임함의 극치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은 높게 사놉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번 그 돈봉투 사건이 586 정치에 대한 종언이었다면은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는 진보 정치가 그토록 얘기했던 도덕성과 윤리성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허물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폐허에서부터 다시 민주당이 출발해야 한다는 그런 자성의 인식에서 이번 제소가 저는 나타났길 바라고 그런 태도로 결국 이 윤리심사위도 이어져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서 국민에게 소명할 때 비로소 저는 다시 한번 민주당이 그나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라고 조언하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이 민주당의 어떤 좀 미온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단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눴는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모두가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비공개 회의에서 조금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좀 강한 어조의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당 지도부의 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윤리특위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김남국 의원이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당규상으로 볼 때 징계 절차에 착수했을 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명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징계 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그것도 역시 지도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라도 단호하게 처리하는 게 맞겠다 판단한 것은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뭔가 리더십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쇄신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대표 처지에서 당의 화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은 길게 오히려 더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당 화합을 통해서 갈등 없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총선까지 계속 갈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자산은 다 까먹게 된다. 정치적 자산이 없는 생명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다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에 이재명 사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당내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번에 결정한 부분이 그런 리더십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일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 즉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위기가 이슈는 언제나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슈보다도 이슈로 다는 태도가 정치인에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김남국 이 코인 의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사건에, 이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당연히 이 문제는 읍참마속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주춤주춤하면서 측근 봐주기를 했습니다. 자, 시계를 한 6개월 전 되돌리면 민주당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윤핵관 정리하라고 얼마나 민주당이 그렇게 열띤 성토를 벌였습니까? 이 김남국 의원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7인의 멤버고 수행실장을 했던 그야말로 이 핵관 아닌가요? 이 측근 아닌가요?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이너서클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멈칫멈칫하고 제대로 된 말하자면 조치도 못하고 대응을 못하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나오고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남의 당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짓하다가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없던 일로 하자는 듯이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자는 태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지 할까요? 더더군다나 그렇다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더군다나 지금 김성환 평론가 잘 지적하셨지만 이게 무난한 봉합으로 가서 자신의 어떤 위상이나 자기의 대표 위치를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몇 달이라도 연장 가능하겠지만 그게 본질적인가요? 네. 그게 대선 후보다운 행동인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명계 의원뿐만 아니라 중도 성향의 지금 신명 의원들도 네. 상당 부분 말하자면 불만을 제기했을 테고 그런 측면에서 나온 때밀려서 나온 어쨌든 이 결과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걸 수용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진일보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남을 엄하게 비판하려고 그러면 본인의 어떤 허물부터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어떤 엄정한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거지. 당에서 이런 식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아주 말하자면 편차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하는 순간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오전에 들어온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하나의 속보가 오전에 들어온 것은 이제 국회의원을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자진 신고 결의안이 이제 가결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야 지도부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좀 그렇죠.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 보세요? 저는 이제 가상자산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 의혹과 또 말하자면은 관심사로 떠오른 이상 이 문제를 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단순히 이 문제가
국회의원의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이 문제를 그냥 놔둔다면은 정말 국회의원들은 사실 어찌 보면 윤리의식보다도 정말 정치인 책임의식이 더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무위원회, 말하자면 지금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그 말하자면 우리가 자진 신고하자고 결의안을 채택한 건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자진 신고의 대상은 인사혁신처에다 하고 여기에 대한 검증은 말하자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강제성이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정무위원회가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국회의원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명쾌하게 강제하고 그럼 어느 선까지 신고하고 가족은 어디 선까지 할 것인지 이렇게 투명하고도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좀 명시적으로 정해놔야지 이게 그냥 권고 조항으로 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간다 그러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이 재산이 이번에 김남국 의원 사태에서 봤듯이 실제 신고한 건 10억이지만 100억을 가질 수도 있는 재산이 바로 코인에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물쩍 국민의 비난이 쇄도하니까 우리도 신고합시다 이런 측면 말고 좀 더 진위를 보여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떤 규정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처벌 규정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명쾌하게 두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정무위원회가 물론 첫 발을 띄었다는 건 저는 의미를 둡니다만은 예. 보다 더 실효성 있게 할 그런 추가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실효성과 강제성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는데 뭐하러 만듭니까?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를 그렇게 만들 거면 아예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효성과 강제성이 동반된다고 하는 전제에서 사실 이게 간단치는 않은 문제거든요. 크게는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있을 거고요. 둘째로는 과거 기록까지, 과거 거래 기록까지 이번에 다 신고하고 제출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의원도 과거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또 추가로 뭐 상임위에서 거래하지 한 의원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니까 뒤따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이번 참에 한번 정리를 하는 작업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금융자산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이번에 뭐 김남국 의원 얘기 나올 때도 이해충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게 예. 지금 그 금융자산으로 인정해서 거기에 과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과세 유예하는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젊은 층에서는 가상화폐, 코인 거래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규율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여기까지 다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냥 현실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은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자산이 들어가서 자산 가치가 변동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같이 신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논의하는 게 제일 낮은 수준의 논의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단계를 더 올라가기까지는 아마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해서 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약간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예, 뭐 정무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자진 신고나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뭐 민주당의 이렇게 윤리특위 제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야의 입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양곡관리법 이후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고 이유를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불안감을 초래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 여러 가지 그 거부권을 지난번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이어서 이번 또 하다 보면은 참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또는 의회가 했던 입법권을 행정부의 수반이 너무 저렇게 제어하듯이 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 않냐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 알면서도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몇 가지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예. 이 부분이 확전이 되면서 단순히 이제 뭐 간호사와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간호조무사 문제까지 참전이 되면서 굉장히 확대 해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이게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직역간 갈등이 되면서 그 관련 종사자 업계 숫자로 봐도 60만 대면 150만이다. 이런 이제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추인해버리고 사인해버린다면은 이 문제가 고스란히 이제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제2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돌려보내면서 사실 제2요구권이라는 말은 이게 시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조금 더 논의해서 새로운 대안 대체 법안을 갖고 온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한자도 못 고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법안이 정치가 갈등 해소가 본령인데 한자도 못 고치는 법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양자가 조금씩 양보해서 법안의 실체적인 말하자면 합의 구조를 향해서 향해 가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좀 부담을 안고 이걸 되돌려 보냈으니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가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재상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좀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다시 녹여서 좀 제출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지혜를 모으는 게 그게 의회주의의 현명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뭐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등 줄줄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에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어떤 부담을 지워주기 위한 뭐 정치적 수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뭐 더 추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권력만 권력입니까? 그 의회 권력은 권력이 아닌가요? 사실은 민주주의 본령은요, 의회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의회에서 법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통령 권력이 앞서는 게 의회 권력이에요. 그 입법부 권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입법 독재라는 얘기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하기만 해도 입법 독재라고 공격을 펴는 것도 사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의회 권력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회에서 논의해서 어찌됐든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번에도 정의당도 같이 협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의회에서 법안을 처리를 하면 대통령한테 가면 마치 대통령 거부권이 상시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막 거부권을 행사하는데요.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부권 행사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집권 여당은 뭐 하러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정치력과 리더십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간호법 제정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한 게요. 작년 5월이에요. 5월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무슨 노력했습니까? 이렇게 직역간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다고 하면 그럼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야당에서 논의하다 안 돼서 법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건 직역간 갈등이 생기는 문제니까 이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야당 당대표 안 만나는 대통령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게 대통령께서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해서 존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 근데 이게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에도 주어진 권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자 어저께 민주당이 이 거부권 행사하자마자 10분이 안 걸렸을 거예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대폭 확대하는 그 법안을 바로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 국민의힘이 조금 더 숙성하고 논의해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고졸 출신들 취업자들은 어떡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법안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방송법이라든가 줄줄이 있는데 네. 저는 민주당의 속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부담을 정치적인 부담을 대통령에게 던짐으로써 다 이게 민생입법이다. 아주 시급한 중차대한 민생과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포장을 씌우면서도 결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유도 정치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것은 제1야당으로서 온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은 지 10분 만에 바로 교육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냔 말이죠.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권 정치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는 거 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더라도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그게 제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럼 국민의힘이 뭐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 여당은 나서야죠. 대화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합의할 구조를 한자도 못 고친다라고 그렇게 방어해버리면은 그렇게 차단해버리면은 대화 여지는 안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측면에서 이렇게 거부권 유도 정치를 함으로써 계속적인 대통령의 부담을 지우는 이 모습이 저는 총선 전략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이런 리스크들을 좀 정치적으로 좀 돌파해보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제해줘야 된다.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물론 심사숙고해서 처리돼야 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이게끔 거부권을 유도하는 이런 정치도 이런 입법도 저는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가 세상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모든 걸 우리 삶의 모든 걸 규율할 수 없듯이 정치도 우리 삶의 모든 걸 사실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방식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오자마자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허리가 펴요. 우리나라에 10명 중 한 7명은 대학을 가잖아요. 학자금 대출 받는 대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내가 연봉을 지금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지금 이 기준이요. 학자금 이자 그 나중에 납부 유예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연봉 2,500만 원 이하 받는 경우에 납부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에는 일단 이자 내지 말고 유예해 주고 나중에 원금 깎아준다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돈이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갚아라.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요. 아니 고졸자들도 그래도 10명 중 3명이 있는데 그 대책 내놓지 않고 왜 이거 하느냐 그러는데 그럼 그 대책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대책을 핑계로 해서 대학생도 허리 있는 학생들한테 돈 갚아라 얘기하는 거 그대로 둡니까? 이게 바로 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간호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의료법하고 간호법을 다 뒤져가면서 간호법에 새로운 조항이 뭐가 있나 다 비교해봤어요. 비교했는데요. 기존의 의료법에 있는 간호 인력과 관련돼 있는 간호를 규정하는 규정들 그대로 퍼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고졸 이상 학력 인증자라고 하는 그 간호조무사가 반발하는 거예요. 우린 대졸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료법에 그대로 그 조항 퍼왔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발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반발하는 거냐는 걸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간호법에서 새롭게 들어가 있는 조항은 지역사회로 지금 노인들의 돌봄이나 간호 굉장히 중요하니까 간호사의 영역을 좀 더 넓혀준다고 하는 것 내용하고요. 그동안 간호사들이 환자 1인당 한 15명씩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처우가 열악하니까 처우 개선하도록 정부하고 지자체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의무조항처럼 들어가 있는 거 그 2개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현실에서 반발하느냐.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위계관계처럼 만들어져 있는 데에서 예. 간호사들을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떼고 나니까 아 그러면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위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득권이 사라지는 측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들 처우 개선하면 병원들의 부담도 늘어날 거예요. 의사 부담도 늘어날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반발하는 거라고 하면 그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왜 법 만듭니까? 시끄러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럼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끄럽지 않은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조항이 많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제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이것을 간호법이라 이름으로 명문화시켜버리면은 이것이 독소조항이고 자기들을 고착화시켜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차별이 있는 유연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발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요. 또 그리고 간호원들이 지금 너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 말고라도 최소한 이런 데 대한 보완 장치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학자금 대출에 대한 것도 그런 겁니다. 물론 맞아요. 대학생들 힘들게 출발하는데 도움 주는 거 맞죠. 그렇지만 그럼 왜 고등학교 그 졸업자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느냐? 그걸 또 만들어야죠. 저는 수구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거나 예민한 법안은 내년 총선에 국민에게 공약으로 권해놓고 평가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급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바로 그날 당일에 그 시간에 교육을 열어서 통과시켜서 다시 본회의로 넘기자는 얘기는 그거는 자꾸
저는 대통령이 저 거부권을 유도하자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거라고 예.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예.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분야들은 조금씩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방향이 맞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완해야 될 그것도 정치의 좀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은 동의하는데 이 부분이 마치 국민의힘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또 민주당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해석되는 것도 그건 온당치 않다는 말씀 근데 드립니다. 이거는 예. 그런 상황을 호도하는 얘기들이 예. 너무 많아가지고요.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에 포함이 되고요. 그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데 간호조무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보면.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도 같이 간호사들하고 처우가 개선되는 겁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는 것은요. 그동안에 잠복돼 있었던 불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의료법 체계 내에서. 예. 그때 해결을 못했었는데 별도의 간호법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요구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 거고요. 혹시 떼내면 간호사를 통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간호사의 역할이 커짐으로 인해서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의료법에 모든 직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업무를 조정하는 걸 다 담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제가 볼 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당장 필요한 것들부터 예. 해나가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 회피하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냥 묻어두고 안 하고 예. 이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여기까지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 다시 이걸 논의해야지 처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열린 자세로 포괄적 자세로 이걸 논의해야지 이걸 다시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을 하면서 우리가 재의결 해보겠다라고 예. 바로 직회부를 추진하는 건 저는 그건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실 이 겁니다. 법의 내용이 뭐 이해관계나 여야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기도 하고 너무나 또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이제 뉴스를 보면서 타협 없는 정치권에 대한 좀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제 국회에서도 행안위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민주당 탈당한 이성만 의원 간에 좀 설전이 있었죠. 관련 내용 좀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외부로부터 보안 컨트롤 발생이 없다. 지금 보안 점검 업체를 받고 또 필요하면은 그보다 더 기술력 더보다 있는 더가 뭐죠? 그보다 더 기술력 아니 있는 현안질의에 왔으면 무슨 예.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뭘 말을 하지 마라!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으셨네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사진은 바로 주세요, 사진은 바로 못 줍니다. 위원장이 말 함부로 했잖아! 못 줍니다. 어디 반말이야? 까마귀 말이야! 예, 어제 행안위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오후에 반쪽짜리 회의 파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자회견 열고 장제원 의원의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은 사과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내로남북이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랬었죠. 내로남장이네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윤핵관 얘기, 본인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런데 이렇게 노출이 되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간다는 걸 아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장이면 회의를 할 때 지금 이게 발단이 된 게 상임위원장이 막 나서서 질문하고 그 일반 의원들처럼 행동하면서 공정하게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논란이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윤핵관으로 불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잡음이 나왔을 때 대통령한테 간다는 부담 그리고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나서서 막 거칠게 하는 게 저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예. 때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욕주기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장제원 의원의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모습 가급적 안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집권 여당한테 대통령실에서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저렇게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하는 게 좀 익숙하다는 생각 드는 것도 좀 씁쓸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이제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참 민망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기계적 중립과 기계적 균형을 잡는 게 상임위원장인가?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저렇게 자기 질의를 했을 때 또 의원들이 이해해 준 선은 또 어디까지인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말하자면은 이성만의 가장 아픈 부분.
그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 예. 자리로 이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참 뭐 비유지만 저는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사과라기보다는 위원장으로서 조금 중립성을 좀 앞으로 더 잘 지키겠다 정도의 선언적인 얘기를 하고 빨리 이 행안위 또 속개시켜야죠. 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하는 또 행안위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길게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정치의 조정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